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은 곧바로 정치권 분석으로 시작을 하는 날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이분과 깊이 있게 정치권 맥을 짚고 있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났군요. 박성민 정치 컨설팅 민 대표 제 옆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 달 만에 뵙습니다. 한 달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고 국민의힘은 혁신위원회를 출범했고 또 신당 얘기도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이. 하나하나 좀 짚어보는 걸로 하죠. 근데 먼저 좀 대통령 행보를 얘기해 보자면 어제 귀국하자마자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갔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1년 반 만에 재회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대구 경북 혹은 보수층 다잡기의 행보로 언론에서는 해석을 하는데 근데 이게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중도층을 잡아야 되는데 전략적으로 좀 맞는 행보냐 이런 물음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동안 대통령이 해온 행보를 보면 일관된 행보라고 봅니다. 근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내년 총선에 대해서 슬쩍 이렇게 시험 문제를 미리 좀 살짝 보여준 것 같은 느낌 아닙니까? 이렇게 출제될 거니까 준비를 해라 이제 그런 건데 그거는 역시 중도층 이탈, 중도층을 잡는 방안을 내놔라 이제 이런 건데 그동안에 이제 보수는 좀 너무 결집해갖고 문제고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가 중도층이나 젊은 층이 이탈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지지율 반등이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될 거는 아니고 그 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터뷰를 통해서도 총선 때 분열을 막지 않겠다, 그러니까 분열을 막겠다, 그러니까 신당 창당이라든가 정치 세력화의 뜻은 없다는 걸 여러 번 인터뷰에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제 메시지에서도 이제 그런 걸 강조를 했죠. 그런 거의 호응인데 그런 면에서 일단 분열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는 읽히긴 합니다만 지금 문제는 중도층 이탈이니까 중도층을 잡기 위한 그건 또 따로 내놔야겠죠. 사실 어제가 10월 26일이니까 추도식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면서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실 설명을 들어보니까 현직 대통령으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간 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니까 안 갔어도 이렇게 비판받을 상황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또 한편으로는 들고 그런 좀 그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 특별한 좀 본심 있죠. 그리고 사실 어제는 노태우 대통령도 그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어저께는 갈 수 있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리고 또 제가 어저께 알고 있기로는 10월 26일에 맞춰서 김영삼 대통령 3주기 행사도 좀 했던 걸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날 다 했는데 특별히 이제 박정희 대통령 거기 간 것은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어쨌든 정통성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게 있고 또 본인이 또 수사에서 구속시켰던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모든 문제와 관련해서 귀국하자마자 바로 행사장에 가는 것은 또 그건 분명히 또 메시지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는 있겠지만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위기의 본질은 대통령 선거의 승리를 만들어준 선거연합을 깨고 그때 찍었던 중도층과 2030이 떠났다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와는 좀 별개라고 봐야겠죠. 그 문제와 별개인데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선거 전에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에는 이념, 이권 카르텔, 반국가 단체 이런 용어들을 강조했다면 선거 뒤에는 이념보다는 민생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향후 행보가 주목되던 상황이고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향후 좀 지켜봐야 될 텐데 그런데 중도층이 좀 민감하게 반응했던 이슈들 가령 홍범도 흉상 문제 이거는 육사가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한다는 거죠. 이전을 한다는 거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독립영웅들 기념실도 육사가 지금 없애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리고 이번 주말에 열리는 이태원 참사 추도식에 이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대통령실이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2년보다 민생을 강조했던 그 대통령의 말이 이제 어떻게 실천되느냐가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 최근 1년의 상황들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지 않느냐? 예,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홍범도 장군과 관련해서는 박민식 법무부 장관이 약간 좀 호흡 조절, 템포 조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톤다운 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홍범도 장군이 독립유공자인 거는 뭐 부인할 수 없고 최고의 예우를 다 갖추겠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흉상 이전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다. 이렇게 하면서 과거보다는 조금 이렇게 호흡을 조절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이것이 더 이상 이슈가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을 좀 내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문제는 이게 이제 다른 분들이 가는 것 뭐 언론의 보도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뭐 이뉴한 혁신위원장이 이번 주말에 뭐 간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는 나옵니다. 근데 예. 이제 국가가 어쨌든 국민의 생명을 못 지킨 사건이고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보는 거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이 뭐 안 간다면 참석하지 않는다면 뭐 대신해서 뭐 이뉴한 혁신위원장이나 또 뭐 다른 분들 누가 더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는 것이 무슨 그 자체로는 뭐 예우에 뭐 본인들이 조의를 표한다는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예. 조금 전에 질문하신 게 뭐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중도층 그런 거라면 그것과는 별로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예, 대통령이 직접 가지 않는다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는 대통령실이 야당이 이제 공동 주최해서 정치적인 성격이 강해서 안 간다는 취지로 이제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공동 주최에서 이제 야당이 지금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족들이 다시 대통령이 좀 와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한 상황인데, 그래서 혹시 뭐 대통령이 추도식은 안 가더라도 뭐 유가족들은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들고, 왜냐하면 이런 좀 전략적 행보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면. 근데 뭐 이 아주 비극적 사건인데. 예, 저도 뭐 꼭 그렇게만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뭐 지지율을 의식해서 하는 행동이 과하면 저는 뭐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진정성 차원에서 당시에도 뭐 연일 하여튼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어쨌든 대통령이 이거는 국가가 당연히 했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유족들이 됐든 국민들이 봤을 때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분 최고 책임자로서 어떻게 애도의 뜻을 드러낼 거냐 하는 거는 좀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일부 언론에서는 이뉴한 혁신위원장과 유이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이렇게는 뭐 참석을 한다 이런 보도가 일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대통령 얘기는 좀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아무래도 박성민 대표께서는 늘 중도지향적인 행보, 중도지향적인 어떤 정책이나 노선을 강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럼 향후 대통령이 변화를 준다면 가령 뭐 어떤 변화를 주면 내년 총선에도 좀 도움이 되고 대통령 지지율에도 도움이 되고 뭐 가령 어떤 게 있을까? 글쎄 그거는 뭐 컨설팅을 해주신다면. 글쎄 그건 제가 여기서 뭐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이뉴한 위원장이 이건희 회장의 말을 인용해서 아내와 아이 빼고 다 바꾸자고 얘기했는데 지금 아내와 아이가 지금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금 보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은? 그러니까 아내와 아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다. 가령.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게 지난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는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을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흔쾌히 찍은 분도 있고 마지못해 찍은 분도 있겠습니다만 흔쾌히 찍었든 마지못해 찍었든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과 좀 다른 대통령, 다른 정부를 원했던 거 아닙니까? 정책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은 다 뒤집고 있는데 역시 정책 태도의 문제죠. 그러니까 정책 태도는 어쨌든 국민 좀 통합적인 행보를 좀 대통령이 보여줬으면 좋겠고 국민들이 좀 원하는 인사들 좀 썼으면 좋겠고 정말 이렇게 뭐 통합적이지 않고 안배를 안 한다면 그렇다면 능력 하나만이라도 최고의 에이스를 데려다가 일을 좀 맡기든지 또 잘못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인정하고 국회를 존중하고 뭐 이런 걸 기대했던 것인데 이제 그게 안 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의 변화가 근본적 변화가 없다면 이 선거 패배가 당의 책임이라든가 또는 뭐 정부의 부처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수석들이 발로 뛰지 않고 그냥
책상에 앉아 있어서 그런 거라든지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죠. 내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이걸 좀 잘못해 왔구나 이런 생각을 대통령이 해야 될 거고 대통령이 실제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강서구청장에 김태우 후보를 낸 것은 대통령의 뜻이 강하게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김기현 대표가 적어도 그 문제로부터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건 그걸 막을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건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그 장제원 의원이 2020 언제입니까? 그 전당대회 전에 2022년 12월 달로 기억하는데 전당대회 국면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예. 어디 가서 한 발언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이런 발언을 해서 아주 예.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윤심이 당심인 것까지는 확인됐고 근데 그때도 제가 당심이 민심인 거는 두고 봐야 된다. 그런데 이제 당심이 민심은 아닌 게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뇨한 혁신이나 대통령이나 당은 지금 어떻게 되면 이걸 거꾸로 가면 됩니다. 민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윤심이 되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이든 젊은 층이 이탈을 했는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의 승리를 가져다 줬던 그 선거연합을 어떻게 다시 민심에 예민하게 귀 기울이고 그걸 할 수 있는 지도부를 다시 만들고 그리고 그 지도부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에게 이런 방향으로 정책과 메시지를 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꾸로 가면 되겠죠. 예. 그런데 가령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최근에 이제 불거져서 이것부터 이제 뭔가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 국정 기조나 노선을 좀 민생 중심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왔잖아요. 그럼 뭐 제가 보기에 지금의 상한 17% 이상 친 거는 그런 정책 어떤 제도의 도입 이런 걸로는 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하듯이 그 눈물의 기자회견 때 얘기했던 가령 뭐 홍범도 문제나 박정훈 대령 문제 같은 것들 기존에 논란이 됐던 그런 것들을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 직접 뭔가 전향적인 조치로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구체적인 홍범도 형상 이전이라든가 뭐 지금 뭐 의대 정원 확대라든가 그런 얘기 이전에 국민들이 원하는 건 대통령이 그 지난번에 이제 그 0.73%를 이겼지 않습니까? 대선에서. 예, 그것도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잘못해서 질 뻔했던 선거인데 그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당이 대선에서 패배했던 대통령 후보가 보궐선거 출마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에서 민주당에서 그걸 용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당대표는 인천시장을 지냈던 당대표는 서울시장으로 나가고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대통령 후보는 인천으로 출마를 하고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그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을 밀었죠.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이 51%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민주당 지지층들로 가지고도 빠진 겁니다. 그래서 갤럽 기준으로 그 선거 직후에 대통령 지지율이 53%까지 갔습니다. 그 뒤에 한 일은 이준석 대표를 윤리회부해 갖고 내쫓은 거 아닙니까? 예. 그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만 내쫓으면 지지율이 올라갈 거고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지난 1년 6개월을 돌이켜 보면 내쫓으려고 했던 이준석 대표와 구속시키려고 했던 이재명 대표는 건재하고 정책 영향이 더 확대되고 실제로 지금 대통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고 국민의힘 선거에서 졌단 말이에요. 그것도 크게 졌어요. 그러면 뭔가 잘못됐다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게 어디서 잘못됐을까 이것을 판단을 해야죠. 이게 뭐 그대로 가면 아까도 말했지만 시험 문제를 슬쩍 보여줬는데 지금까지 내놓은 답이 오답인데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안 찾으면 그 정답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이건 오답이고 민심이 당심이 돼야 되고 당심이 윤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중요한 건 당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당의 변화라는 건 민심에 예민해야 되고 그거를 대통령한테 용기 있게 말을 해야 되고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없고 성격이 강하고 그럴수록 이 당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당은 지금 아주 무기력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천 문제도 막을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제 그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이뇨한 혁신위원장을 지금 세웠단 말이에요. 지금 냉정하게 따져보면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 체제 그대로 유지하면서
혁신위를 하거나 조기 선대위를 하거나 뭐 인재 영입위를 두거나 뭐 총선 기획단을 띄우는 이런 방법이 있죠. 지금 그 방향대로 가고 그 방향대로 있습니다. 가지만 예. 이거는 아마 그 국민들은 민심 거부, 변화 거부로 받아들일 겁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연말쯤 가서 이 상태로도 그러면 그 지지율이 잘 안 올라가고 그럼 김은경 비대위처럼 조기 종료할 수도 있다고 좀 김은경 혁신위. 예. 김은경 혁신위가 조기 종료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비대위가 또 나올 겁니다. 근데 비대위로 가려 그러면 세 가지를 감수해야 되거든요, 대통령이. 예. 지난 그 1년 6개월의 국정 실패를 인정해야 되고 전당대 실패를 인정해야 되고 레임덕을 각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공적인 비대위가 되려면 차기 대권 주자급으로 뭘 앉혀야 될 텐데 비대위원장을 그렇게 되면 레임덕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신당 창당 그림까지도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대통령발.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총선 다치게 되면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이제 김한길 역할론이 언론에서 지금 관측되고 있는데 뭐 물론 본인은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거는 뭐 다 부인하고 있고 어제 안 간다 지금 김한길 예. 위원장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그런데 이제 뭐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역대 모든 대통령이 신당을 사실상 거의 다 만들었거든요. 5년 단임자가 되고 나서 노태우 대통령은 민주자유당을 만들었고 김영삼 대통령 신한국당 만들었고 김대중 대통령은 그 새천년 민주당을 만들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열린우리당을 만들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와 총선이 붙어 있는 바람에 그냥 한나라당을 했고 박근혜 문재인 두 대통령은 미리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자기 당을 미리 만들어 놓고 대통령이 됐죠. 그러니까 신당 창당에 대한 유혹은 아주 그 대통령이 참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에 레거시를 남기는 거니까 발자취를 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윤석열 당이라고 하는. 예. 근데 그 신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그 민주자유당이라고 하는 모델은 엄청난 그 정계 개편을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3당이 합당을 할 정도고 200석 넘는 그런 의원들이 모이고 호남을 고립시킨 거니까 예. 그 정도의 정계 개편이 오려면 민주당이 아주 굉장히 크게 그 분열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그럴 수 있는 대통령의 동력이 없지 않습니까? 명분도 없고. 그러니까 민주자유당과 같은 그런 식의 정계 개편은 좀 어려울 거고 최악의 그 그림은 열린우리당 같은 거죠.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본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민주당을 깨고 정국정당 호남을 버리고 정국정당이라고 하는 열린우리당을 만들었는데 실제 결과적으로는 2004년에 152석을 했습니다만 예.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손잡고 탄핵하지 않았다면 저는 뭐 열린우리당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열린우리당식으로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영남을 벗어난 전국정당이라고 여기 전국정당이라고 얘기할 때는 아무래도 또 호남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뭐 김한길 위원장도 민주당에서 왔고 이뇨한 위원장도 호남뿐이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건 저는 제가 보기엔 최악의 그림이 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최악의 그림. 예. 예. 그 이유는 그것이 성공하기가 힘들다. 그렇죠. 아까 말했지만 열린우리당도 성공한 건 대통령 탄핵이라는 변수, 변수가 결정적 있었기 변수가 때문에 그런 있었기 것이지 때문에 안 그런 그랬으면 열린우리당이 성공하기 쉽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예. 봅니다. 그래서 새천년 민주당이라는 김대중 모델이 있죠. 김대중 모델은 새정치 국민회의로 대통령 된 그 김대중 대통령이 지지 기반이 취약했기 때문에 예. DJP 연합 또 박태준 이런 분들 보수적인 분들에게 좀 어떻게 보면 연합으로 지역 연합으로 2년을 끌고 예. 간 거죠. 예. 그 상태에서 2000년에 오면 이제 JP하고 이제 갈라서면서 본격적으로 김대중당 칼라를 분명히 한 예. 586도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만든 거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색채를 조금 더 강화하는 그런 그 당으로의 그 신당은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예. 뭐 동력은 약하고 그렇지만 비대위로 간다고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정 실패와 전당대회 실패와 레임덕을 각오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오류를 인정할 수밖에 예, 없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차라리 신당을 고민하지 않겠냐. 물론 지금 플랜 A는 김기현 대표 체제를 두고 예. 혁신위를 성공시키고 조기 선대를 띄우고 총선 기획단을 놓고 이렇게 좀 가보려고 하겠지만 예. 그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변화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에서는 네 가지 전선이 기본 전선이 있거든요. 기득권 대 혁신, 낡음 대 새로움, 과거 대 미래, 분열 대 통합. 이건데 지금 이뇨한 위원장이 들어오면서 일성으로 뭐라 그러냐면
통합을 얘기를 했어요. 예. 국민들은 뼈를 갖고 가죽을 벗긴 혁신을 원하는데 통합이 안 돼 갖고 지금 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국민의힘이 기득권이고 낡고 그다음에 과거고 이렇게 그런 분들로 지금 둘러싸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예. 혁신을 하고 미래로 가고 새로움을 보여달라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통합만 갖고는 약하고 그 변화와 혁신이 먼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혁신이가 해야 될 건 세 가지입니다. 왜 우리 대통령이 1년 6개월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졌고 선거 질 수밖에 없었는가? 이걸 분석하는 일을 해야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김기현 대표 체제로는 이거 총선 갈 수 없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바꿔야 된다. 이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이 전제 위에 어떤 인물들을 받아들일 거냐, 어떤 정책을 내세울 거냐 하는 총선 전략은 전 세 번째일 거라고 봅니다. 예. 김연경 혁신위가 실패한 것도 문재인 정권이 왜 5년 만에 정권 뺏겼는가 이걸 정면으로 들여다보지 않았고 이재명 대표 체제 1년을 평가하지 않았고 이 두 가지를 빼놓고 이재명 대표 체제 총선 치를 수 있느냐 이 얘기를 빼놓고 제도 같은 거에만 공천 룰 예. 뭐 이런 얘기하니까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뇨한 위원장이 그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저는 뭐 못할 거라고 봅니다. 예,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라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 이미 답변을 주셔서 사실 저희가 그래서 혁신위와 관련된 질문도 몇 개 준비했는데 지금 박 대표님과 제가 이렇게 쭉 대화를 하다가 제가 느낀 것은 혁신위와 관련된 질문을 더 제가 구체적으로 드리는 게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 혁신위원회 구성은 지금 혁신위원들 구성된 분들이 주목받는 게 아니라 혁신위원회 참여 거절한 분들이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안 받았는데 난 안 하기로 했다. 예, 천하람 변호사 등등. 여러 명이죠, 여러 명. 지금. 예. 예. 그분들이 다 모여갖고 혁신위를 했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에 걸어볼 법한 분들이 다 안 하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람도 메시지인데 지금 거기에 있는 분 제가 개인적으로 거명하긴 그렇습니다만 그분들을 지금 그 혁신의 대상이 돼야 될 분들도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별 기대가 없죠. 예,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대통령발 신당 부분까지도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보고 나서 좀 신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중도보수 신당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아시다시피 한국갤럽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하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직무수행 평가는 조금 올랐네요.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주는 30%, 예, 거기에 딱 찍혔는데 33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58인데 박성민 대표가 항상 이 자리에서 저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그 수치,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가 35 미만이고 잘못하고 있다가 55 이상이면 이건 매우 위기고 선거가 닥쳐오면 다른 뭐 인물이나 이슈까지도 다 잠식할 수 있다. 이것으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 수치는 아무래도 정부 여당에게는 예, 경고등이 켜진 예, 비상등이 켜진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저 수치는 매우 오랫동안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정당 지지도는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었는데 예, 이번 주는 좀 다르죠.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32고 무당층이 여전히 30% 가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오늘 좀 흥미로운 게 나왔는데요. 10월 통합 집계를 하더라고요. 월별 집계죠. 그래서 정당 지지도를 저희가 왼쪽 오른쪽 보시면 세대별 그리고 성별로 구분해서 좀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30만 가져와 봤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세대는 성별로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진 않아서 저희가 2030만 가져왔는데 먼저 20을 보면 국민의힘 지지도를 보면요. 남성이 28이고요. 여성은 10입니다. 예, 차이가 좀 느껴지죠. 더불어민주당은 20대 남성은 21%가 지지하는데 20대 여성은 39%가 지지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런데 공통점은 예, 둘 다 무당층이 뭐 50% 가까이 된다는 점. 그래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는 거는 여실히 확인할 수가 있고요. 30도 마저 보겠습니다. 30도 남성 여성 구분해서 보고 있는데 국민의힘 31, 18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28, 34라서 확실히 성별로 조금 뭔가 지지도 양상이 다르다. 근데 무당층은 여전히 36, 42, 40% 안팎으로 매우 높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 관련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혁신위가 당내 화합 위한 대사면이 필요하다라고 밝혔고
이준석과 홍준표 등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속보가 지금 전해졌는데 저 속보부터 먼저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저거는 물론 이제 해대는 필요 조건이긴 한데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 조건은 그래도 이제 그 동안에 이제 당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홍준표 대표를 징계하고 전 대표인데 이준석 대표는 현 대표를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 조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조치를 할 거면 저런 조치를 했던 주체가 있을 겁니다. 이준석 대표를 잘라내면 지지율도 올라가고 이긴다 선거에서. 그리고 홍준표 대표는 징계시켜야 된다. 입을 막아야 된다. 한 분들에 대한 분명한 징계가 선행될 때만 저는 의미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 예. 그거 없이 우리가 급해지니까 이제 좀 다시 좀 홍준표 대표는 뭐 좀 저 시장은 출마할 수도 아니고 이준석 대표는 뭐 험지에 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는 아니고 조금 이제 좀 입을 막기 위한 그런 조치로 보이는데 저게 이제 그 정말로 반성과 성찰을 한다면 저런 기조를 유지해왔던 분들에 대한 분명한 징계가 뒤따른다면 그건 의미가 있겠죠. 예. 그 징계를 한다면 박성민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 대상은 단박에 떠오르는 거는 윤핵관인데 이른바. 그 사람들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징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 뭐 그 윤핵관이든 예. 뭐 또 당시의 지도부든 뭐 하여튼 윤핵관이든 장핵관이든 예. 뭐 전당대에서 뭐 나경원 의원 출마했을 때도 연판장 돌린 분들 서명한 분들도 있고 예. 그 전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계속 그 얘기한 분들이죠. 그분들에 대한 공천 배제에 대한 분명한 신호를 준다면 저건 변화로 받아들일 겁니다. 예. 그 정도의 실효성 있는 그렇게 조치가 한다면 있다면. 20대 30대 그 남성표들이 이거는 확실히 그 동안에 이렇게 해왔던 것을 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다. 뭐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선조가 이순신 장군 잘 알잖아요. 임진왜란 때. 그다음에 정유재란 때 결국 관직을 박탈했다가 마지막에 다시 임명을 하면서 그 배도 12척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선조가 했던 말 중에 맨 마지막에 두 문장이 똑같은 말이 반복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럼 이제 왕이 반성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거고. 돌아가서 이제 속보는 했으니까 정당 지지율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 저거는 늘 강조하시죠. 예.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할 필요도 없고 지금 저거 언론사에서 무슨 저대로였으면은 강서구청장 선거 안 줬죠. 그러니까 저거는 뭐에만 필요한 자료냐면은 내년도에 가서 비례대표 정당 투표 비례대표 의원은 몇 명 될 거냐 하면 나오는 수치 중에 가장 필요 없는 불필요한 지표가 저겁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긍부정 평가만 보면 되고 그거에 따라 강서구청장 선거가 그 구도가 인물과 이슈를 다 잡아먹은 선거가 됐죠. 예.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성별 문제는 그래서 성별 문제도 정당 지지도 갖고 볼 필요는 없고 대통령 긍부정 평가를 가지고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오히려 성별 연령별. 그러니까 지금 뭐 예. 성별론 아까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겠고 이번에 긍부정 평가에서 20대가 21% 긍정 평가, 30대는 19%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낮으니까 역시 그 이준석 전 대표가 대표하고 있는 어떤 20대 30대의 비판론자들은 젠더 갈등을 이용했다 그러는데 어쨌건 2030 남자표 많이 빠져 있죠. 예, 그 표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시혜적으로 저 징계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데를 좀 더 나가서 그런 기조를 유지해왔던 분들을 어떻게 배제할 거냐가 나와야 진정성이 좀 예, 방금 전 뉴스 속보에 대한 논평까지도 해주셨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러면 대통령발 신당 얘기하셨으니까 지난 한 달간 이준석, 유승민 신당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은 한 달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 대표께서는 좀 가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한 달 사이에는 좀 가능성이 좀 더 올라갔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가능성이 더 줄었다고 봅니다. 예. 이준석, 지금 유승민 신당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는 결국 이준석, 유승민 뭐 이런 분들에 대한 그 가치를 더 올려놨기 때문에 오히려 증명한 것이다. 증명이기 때문에 대통령에도 국민의힘이 갑에서 을로 변했고 이제 그분들이 특히 이준석 대표가 갑의 이치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칼자는 거기서 지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센 발언을 계속 멈추지 않고 내고 있는 건 자기는 뭐 이 안에서 좋은 조건으로 뭐 자기가 남을 명분을 주면 남겠고 아니면 나간다. 나가도 뭐
할 일도 많고 갈 곳도 많다. 이런 예. 신호 아니겠습니까? 급해진 건 좀 국민의힘이라고 보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모든 출마자들이 제가 뭘 느끼냐면 2008년 선거 때요. 2008년 선거 때 한나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투표율이 46%였고 민주당이 아주 대패를 했거든요. 대통령 선거 직후에 치러진데. 친박연대도 막 나오고 그 이명박 대통령하고 이제 박근혜 의원하고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박근혜 의원이 공천 과정에 저도 쏘고 국민도 쏘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서울에서 40석을 했어요. 그때 주목해 볼 만한 게 뭐냐 하면 친이 이명박계 핵심으로 박근혜 그 경선 후보 때하고 대척점에 섰던 사람들, 선봉장에 섰던 사람들 5명이 다 떨어졌어요. 서울의 이재호 의원, 경남의 이방호 의원, 부산의 박형준 의원, 경주의 정정부 또 한 분이 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분들이 왜 떨어졌냐? 국민의힘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박근혜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안 가고 이 사람들 떨어뜨리려고 투표를 한 거예요. 예. 이번에 보시면 알지만 총선 내년에 가면 이준석 후보를 공격해왔던 분들 20대, 30대의 지지를 받겠습니까? 위태로울 수 있다. 그럼요. 저는 부산이고 수도권이고 다 위태롭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아무튼 여러 평론가들은 이준석, 유승민의 최근의 그 말들 때문에 중도 보수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 더 높게 보는데 박성민 대표는 오히려 더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라고 보시는 게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예. 앞으로 한번 좀 또 지켜보죠. 근데 예. 제가 그런 걸 잘 예측 못해서 여의도 펠레라고 제가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가봐야 하는 거니까요. 예, 사실 가봐야 이건 뭐 하는 예측이라는 거는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성민 정치 컨설팅 민 대표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